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은 날 5000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가 드디어 빛을 본다는 생각에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번역이 안 돼서 일본과 중국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비웃음당했는데요. 이제 한국 작가들이 줄줄이 노벨상을 수상할 거라는 소신 발언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한국어학연구소 소장 김민우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우리 한글과 한국 문학이 드디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구나. 그동안 우리 문학작품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어 의성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어학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순간이 올 것인지 의심했던 적도 많았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닌 우리 한글과 한국 문학의 위대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재발표가 끝난 뒤 노벨 할리먼 문학부 위원으로 알려진 한 스웨덴 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문학은 분명 흥미롭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미 일본과 중국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학성을 증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문학계에서 우리 문학은 여전히 일본 문학의 아류나 중국 문화권의 변방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순간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번역 시스템 개발, 한국 문학의 고유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메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던 고 서정주 시인이 아쉽게 수상을 놓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어로 쓰인 시의 음악성과 이미지를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문학계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동료들과 밤새 격론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의 운율과 이미지가 가진 특수성을 어떻게 외국어로 옮길 수 있을지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문학이 세계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번역의 한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한계 때문인가? 이 질문은 이후 제 연구의 중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표현 체계와 서구 언어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번역학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지요. 특히 한국어 특유의 의성어, 의태어와 감정 표현, 어휘들이 지닌 풍부함을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실험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해외 일부 평론가들은 이국적 취향에 영합한 선택이라며 폄하하기도 했지요. 한 영국 저명 평론가는 한강의 작품은 동양의 신비주의를 서구 독자에게 소비 가능한 형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평을 접할 때마다 저는 한국 문학의 본질적 가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축소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걸어놓은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글을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세종의 꿈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실현되려나? 이러한 의문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마침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랜 좌절과 오해의 역사를 생각하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더욱 값진 성취입니다. 제 동료 김영호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마침내 우리 언어의 진가가 세계에 알려졌군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과 문학적 깊이가
서구 중심의 문학계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극복해야 하는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림원의 심사위원들이 한강의 작품을 인간성을 향한 공격에 맞서는 연약한 개인의 저항으로 평가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우리 한글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언어적 도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 문학이 더 이상 이국적 취향이나 동양적 신비주의의 껍데기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심오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예술로 인정받게 된 역사적 전환점인 것입니다. 저는 학부생들에게 종종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한글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소통의 민주성에 있다고 강의합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창제 정신이 한강의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꽃을 피운 것이죠. 오랫동안 세계 문학의 변방으로 취급되던 한국 문학이 마침내 중심부로 진입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최근 저는 학과 신입생들에게 한강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열정적인 토론을 보며 우리 문학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언어의 풍요로움과 문학적 깊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의 말처럼 올 것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서구 언어들 사이에서 한글로 표현된 문학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 언어의 위대한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조적 매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위 논문으로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한국어 감각어의 의미론적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연구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어의 맛 표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맵다라는 하나의 미각을 설명할 때도 우리말은 매콤하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등 다양한 변주를 가지고 있어요. 제 제자 박지원 연구원은 이러한 미각 표현이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뉘앙스를 담는 독특한 언어 현상임을 밝혀냈습니다. 선생님, 떡볶이는 매콤하고 설렁탕은 얼큰하고 육개장은 칼칼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교한 감각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녀의 연구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다나카 교수와의 대화도 떠오릅니다. 그는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체계는 세계 언어 중에서도 독보적이라며 감탄했죠. 빗소리 하나를 묘사할 때도 주룩주룩, 보슬보슬, 싸아싸아처럼 강도와 양성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우리말의 섬세함은 다른 언어권 학자들의 부러움을 사곤 합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영해가 느끼는 미묘한 감각 변화, 소년이 온다에서 묘사되는 고통의 다양한 층위들은 한국어에 이러한 풍부한 어휘 체계가 있기에 가능했던 문학적 성취입니다. 최근 미국의 언어학 저널에 투고한 제 논문 한국어의 감각어 체계와 문학적 표현의 상관관계가 게재 확정되었는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언어와 문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만난 번역가는 한국어에서 불어로 번역할 때는 정확한 말이나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길치와 같은 간단한 단어도 외국어로는 긴 문장으로 풀어 써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번역의 한계는 오히려 한국 문학의 독특한 매력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적 역설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오히려 세계 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가 가진 또 다른 특성은 정서적 뉘앙스의 다양성입니다. 슬프다라는 감정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서럽다, 애달프다, 구슬프다, 쓸쓸하다, 처연하다 등 미묘한 차이를 지닌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풍부한 어휘 체계는 작가에게 더 정교한 감정 묘사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문학과 언어의 다양성 포럼에서 저는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을 감정적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어학자는 한국어의 이런 특성은 현대문학이 추구하는 심리적 복잡성과 내면의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또 다른 강점은 문법적 유연성입니다. 주어 생략이 자유롭고 높임법과 종결어미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와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특성은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 간의 미묘한 권력관계나 심리적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현대소설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 특유의 높임법과 종결어미의 뉘앙스가 번역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런 번역 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문학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언어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낯설게 하기 효과입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한 이상화 DEFAMILIARIGATION가 한국어의 특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언어학계에서는 최근 번역 불가능성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한 언어적 특성들이 오히려 문학적 창의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자극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어는 이러한 연구의 이상적인 사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단순히 내용의 보편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표현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학적 질감이 세계 문학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의 특별함이 세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위 논문으로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한국어 감각어의 의미론적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연구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어의 맛 표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맵다라는 하나의 미각을 설명할 때도 우리말은 매콤하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등 다양한 변주를 가지고 있어요. 제 제자 박지원 연구원은 이러한 미각 표현이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뉘앙스를 담는 독특한 언어 현상임을 밝혀냈습니다. 선생님, 떡볶이는 매콤하고 설렁탕은 얼큰하고 육개장은 칼칼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교한 감각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녀의 연구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다나카 교수와의 대화도 떠오릅니다. 그는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체계는 세계 언어 중에서도 독보적이라며 감탄했죠. 빗소리 하나를 묘사할 때도 주룩주룩, 보슬보슬, 싸아싸아처럼 강도와 양상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우리말의 섬세함은 다른 언어권 학자들의 부러움을 사곤 합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영해가 느끼는 미묘한 감각 변화, 소년이 온다에서 묘사되는 고통의 다양한 층위들은 한국어에 이러한 풍부한 어휘 체계가 있기에 가능했던 문학적 성취입니다. 최근 미국의 언어학 저널에 투고한 제 논문 한국어의 감각어 체계와 문학적 표현의 상관관계가 게재 확정되었는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언어와 문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만난 번역가는 한국어에서 불어로 번역할 때는 정확한 말이나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길치와 같은 간단한 단어도 외국어로는 긴 문장으로 풀어 써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번역의 한계는 오히려 한국 문학의 독특한 매력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적 역설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오히려 세계 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 학자로서 항상 고민했던 문제는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과 문화적 맥락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선 문화적 통역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난해 영국 문학번역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데보라 스미스를 만났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그녀가 한강의 작품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학적 감수성과 언어적 직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의 함축성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학적 표현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작업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으로 이어졌고 이후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거쳐 2024년 노벨문학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로 귀결되었죠. 우연한 기회에 참석한 맨부커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그녀의 번역을 탁월한 번역이라고 극찬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순간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이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 SOAS에서 만난 신진학자들은 KF의 지원이 그들의 한국학 연구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이 번역가와 연구자를 양성하고 결국 한국 문학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이지요. 한강과 데보라 스미스의 만남은 단순한 작가와 번역가의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언어 간의 깊은 교감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한강이 언급했듯 그들 사이에는 마음이 통한다는 신뢰가 있었고 이것이 한국 문학의 정수를 세계에 전달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원본의 충실한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문화적 맥락의 전달과 타깃 언어에서의 문학적 완성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번역학자는 한국 문학 번역의 특별함은 원천 텍스트의 이국적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타깃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균형점을 찾아냈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단순한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의 언어학자들과 번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번역 불가능성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주제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어의 특성이 오히려 세계 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단순히 우리 작품이 외국어로 옮겨진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어의 독특한 리듬과 표현 방식, 그리고 우리 문화의 고유한 감수성이 세계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와 세계 문학의 미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제주제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언어적 도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번역이 안 돼서 못 받았다는 한계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번역학자 수전 바스넥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때로는 번역 불가능성 자체가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문학이 바로 그 사례죠. 이제 한국 문학은 노벨상에 근접한 문학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문학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문학평론가 강지민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문학은 이제 세계 문학의 타자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운영하는 한국어학 연구실의 최근 프로젝트는 세계 언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표현력 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비 연구 결과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의 다양성과 정밀성 측면에서 한국어는 상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이 앞으로도 세계 문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현상 역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수진 박사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녀의 말처럼 이제 한국 문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문학 출판사 편집장은
최근 제게 이메일을 보내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 도서의 판매량이 400% 증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학 강좌 개설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문학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세계 문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세대의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이들에게 큰 자신감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최근 만난 30대 소설가 정하연은 한강 선생님의 수상 소식을 듣고 우리 문학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며 국제문학상에 도전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문학 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위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문학 에이전시 대표는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아시안 문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닌 독립적인 문학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문학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작가들을 위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한국 문학 번역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우리 한글의 독창적 표현력이 있습니다. 어느 언어와도 다른 한글의 특성은 세계 문학의 새로운 표현 방식과 사유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의 형태 음성학적 특성과 문학적 표현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언어학자 밀러 교수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며 찬사를 보냈지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쓴 사건입니다. 아시아 국적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2012년 중국 작가 모엔의 수상 이후 12년 만이며 여성 작가로는 역대 18번째 수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 빗소리를 주룩주룩, 보슬보슬, 싸아싸아로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이 이제 세계인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 순간부터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린 우리 문학인들까지. 이 모든 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나올 것이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증명된 지금 세계 문학사는 새롭게 다시 쓰일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연을 들으니 더 명백해졌는데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문학이 세계를 정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